안녕하세요. 저는 수지입니다. 지난달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10월의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밤이었죠. 평소처럼 지하철역으로 가는 지름길인 작은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흐릿한 가로등 불빛만이 제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냐고요? 사실 매일 같은 시간에 지나다니다 보니 이미 익숙해진 길이었습니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걷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갔죠. 가로등 밑에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할아버지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간호학과 3학년인 저는 즉시 응급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과 손목에서 맥박을 확인했고 호흡도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는 것으로 보아 심장마비가 의심됐습니다. 119에 신고를 하고 나서 문득 이틀 전 약국 앞을 지나면서 봤던 자동 심장 충격기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곁을 떠나기가 망설여졌지만 AED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력을 다해 약국으로 달렸습니다. 다행히 약국 외벽에 AED가 그대로 있었고 재빨리 들고 돌아왔습니다. 달리느라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잠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실습 시간에 배운 대로 정확한 위치에 손을 포개고 하느님 마음이란 노래를 흥얼거리며 리듬을 맞췄습니다. 30번의 가슴 압박과 2번의 인공호흡을 반복하면서 AED 패드도 부착했습니다. 땀이 흘러 눈을 가렸지만 손을 떼고 땀을 닦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지만 저는 오직 할아버지의 심장 박동에만 집중했습니다. 팔과 어깨는 이미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할아버지의 가슴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맥박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할아버지를 이송했고 저는 그제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보며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제 평범했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 밤의 선택이 제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도요. 이틀 후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저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할아버지의 상태가 궁금하기도 해서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강남의 대형 병원 VIP 병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가볼 수 없는 곳이었죠. 병실 문을 열자 넓은 공간에 호텔 같은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가에는 꽃다발들이 가득했고 할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하신 채 편안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옆에 계시던 중년 신사가 일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죠.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회장님이셨습니다.
퇴근길에 잠시 산책을 하시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한 응급처치가 완벽했다고 하셨습니다.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고요. 가족들은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하셨고 제 손을 잡고 우시는 할아버지의 부인을 보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식이 있으셨지만 아직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상태셨습니다. 대신 힘없는 손짓으로 저를 부르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깊은 감사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회장님의 아들은 제게 앉으라 권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의 학교 생활과 가정 형편에 대해 물으셨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간호학과 3학년으로 공부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등록금과 생활비는 제가 해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회장님, 가족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학업과 생활을 회사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싶다고요. 졸업 후 취업도 보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큰 제안이었기에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그 만남의 진정한 의미가 이제서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갑작스러운 제안에 대한 생각으로 정신이 없었던 저는 뒤늦게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방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가방 안을 확인했고 그때 알았습니다. 지갑과 핸드폰, 여권까지 모두 사라졌다는 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릴 때까진 분명히 있었는데 공원에서 할아버지를 돕느라 가방을 바닥에 두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제 소지품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 회장님의 아드님은 즉시 회사 보안팀에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보안팀은 신속하게 움직였고 공원 주변의 모든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근처 호텔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가족의 배려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쯤 보안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도둑의 행방을 추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새벽녘 마침내 제 물건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보안팀의 공조로 도둑을 검거했다고 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고 급전이 필요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도둑을 어떻게 처리할지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가족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강력한 처벌도 가능했지만 도둑의 사정을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중병으로 병원에 있다는 것,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궁지에 몰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대신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 결정을 들은 회장님 가족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날 새벽 제 물건을 되찾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용서하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사건은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선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낳고 그것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회장님께서 깨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회장님은 약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리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어젯밤 도둑 사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아드님께 들으셨다고 했죠. 제가 도둑을 용서해 준 것에 대해 의아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저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청년의 어머님도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물론 그의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에게도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내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거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제게 주신 제안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청년의 어머님 수술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장학금이나 취업 보장보다 그분의 생명이 더 시급한 것 같아서요. 회장님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아드님도 비서실장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회장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 특이한 아이구나. 내가 구해준 목숨값으로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고 싶다. 그래, 알았다. 그날 오후 회장님의 지시로 그 청년 어머님의 수술비가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감사 인사를 했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한 것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택의 가치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선한 영향력의 크기에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어 퇴원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병문안을 다녔고 회장님 가족들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퇴원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회장님 옆에는 비서실장님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지야, 내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겠구나. 회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서실장님이 서류를 꺼내셨고 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보니스 명의로 된 30억 원대의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거기에 회사 임원 자리까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제 말이 이어졌습니다. 대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친구 민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건물주가 바뀌며
철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꿈을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했습니다. 이윽고 입을 여셨습니다. 그 분식집 어디 있느냐? 저는 기다렸다는 듯 주소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회사에서 그 건물을 매입했고 민지의 분식집은 10년 장기 임대 계약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때론 거절하는 것이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보상은 꼭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꿈을 이뤄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의 사모님이셨죠. 이번 주말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충분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따뜻한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고 그 끝에는 우아한 유럽식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주신 분은 뜻밖에도 회장님이셨습니다. 우리 은인이 왔구나.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시는 회장님의 모습에서 병원에 계시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식탁에는 이미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시골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모님께서 제 고향이 시골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일부러 시골 된장과 간장을 구해 직접 요리하셨다고 했습니다. 식사 중에 회장님 내외부는 마치 오래된 친척을 대하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제 꿈과 희망에 대해 물으시고 부모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특히 사모님은 제가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것을 많이 걱정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사모님께서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수지야,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건 어떠니? 이 큰 집에 우리 둘뿐이라 쓸쓸하기도 하고 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호의는 감사했지만 이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우리도 내 부모님의 마음으로 하는 제안이야. 내 방도 따로 있고 학교 다니는데도 더 편할 거다.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한 번의 선한 행동이 이렇게 크고 따뜻한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때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저는 회장님 댁에서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회장님 내외부는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이사하던 날 제 짐은 고작 캐리어 하나와 작은 상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사모님은 제 방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아이를. 그날로 사모님은 저를 데리고 나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너무 크고 호화로운 집, 매일 아침 차려지는 근사한 식사, 그리고 24시간 대기하는 가사도우미까지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은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시며 철학책을 읽으셨고, 사모님은 틈틈이 요리 연구를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호화로움과 달리 두 분의 일상은 소박하고 단순했습니다. 특히 사모님이 직접 담그신 된장으로 끓인 찌개 냄새는 고향 냄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님께서 서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 사이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회장님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막노동을 하시던 모습, 작은 가게를 시작하시던 순간, 그리고 첫 사업 성공 후의 모습까지. 나도 내 나이 때는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못 먹었단다. 지금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야. 내가 보여준 그 순수한 마음과 도전 정신이 내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 사모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결혼하셔서 온갖 고생을 하셨다고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마음의 거리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어느 날 현관에서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사모님이 제가 좋아하는 약과를 직접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엄마가 보고 싶을 것 같아서. 사모님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마음 사이의 거리는 줄어들었습니다. 화려한 저택도 우아한 식탁도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유대를요. 회장님 댁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성적도 자연스럽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간호학과 실습 시간, 저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고, 그들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과의 경험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실습병원에서 만난 말기 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분을 어려워했지만 저는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하시던 환자분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고 제게 손녀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담당 교수님께서 제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요. 의학적인 수치의 호전이 아닌 정신적인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투병 의지가 강해지고 식사량도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간호란 단순히 약을 투여하고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작은 희망이라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료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도 달라졌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손님이 오시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준비했고, 힘들어 보이는 알바생 동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카페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변화를 눈여겨보고 계셨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지야,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는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어온 변화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장이란 외적인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회장님께서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장학생 선발 확인서였습니다. 전액 장학금의 생활비 지원, 그리고 졸업 후 원하는 병원으로의 취업 보장까지 포함된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2달간 실습하면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크고 유명한 병원보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실습 중에 만난 작은 의원 원장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도시 외곽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20년째 진료를 하고 계신 분이었죠. 바쁜 와중에도 독거노인들을 직접 방문하시고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비를 깎아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꿈꾸었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시골 마을이나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일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을 참아 볼 수 없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따뜻한 손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보고 싶었던 내 모습이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할 용기, 그게 바로 진정한 성공의 시작이란다. 회장님은 서류를 거두시며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장학금과 취업 보장 대신 제가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봉사재단을 설립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간호사가 되어 제가 꿈꾸는 의료봉사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큰 병원의 안정적인 자리 대신 제가 진심으로 도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회장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로 어른이 되었구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법을 배웠으니 말이다. 그날 밤 창밖의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다고요.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특별한 기회가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제가 꿈꾸는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의료봉사재단의 현판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날 밤에 우연한 만남이 있은 지 정확히 3개월이 지났네요. 회장님은 약속대로 재단을 설립하셨고
저는 곧 졸업을 앞둔 예비 간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판식 날 아침 일찍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색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3개월 전에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외모가 아닌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죠. 행사장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회장님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제가 만났던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날 밤 도둑이었던 청년도 와주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님 병환도 나아지시고 취업도 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지의 분식집은 이제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문을 닫고 와주었네요. 실습 때 만났던 암 환자 할머님도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이제는 건강을 되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하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객석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 인생의 특별한 스승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에게서는 나눔의 가치를, 도둑이었던 청년에게서는 용서의 의미를, 할머님에게서는 희망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시골 마을 순회 진료입니다. 제가 자란 고향 마을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의료 취약 지역을 돌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말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만드는 파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퍼져나간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제가 한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삶에 작은 빛이 되고 싶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이 특별한 인연이 이제는 저의 평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은 마치 물결처럼 끝없이 퍼져나가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 수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미술학과 4학년 지민입니다. 지난 가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던 10월의 어느 날 학교 근처 은빛 날개 양로원에서 미술 수업 봉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독 바빴습니다. 졸업 작품 준비로 밤을 새우고 아침 일찍부터 양로원에 필요한 미술 도구들을 준비했죠. 물감, 붓, 도화지는 물론이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색연필과 파스텔까지 평소보다 더 많은 재료를 준비한 것은 오늘이 가을 풍경을 그리기로 한 특별한 수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양로원 정원에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매주 어르신들과 미술 수업을 할 때면 그 나무 아래 둥글게 모여 앉곤 했죠.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그날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수업 시작 30분 전 저는 미리 도착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 이젤을 설치하고 각자의 자리에 도화지와 그림 도구들을 세팅하고 있었죠.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검은색 한복을 입으신 할머니 한 분이 정원을 거니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비틀거리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붓들을 떨어뜨리고 달려갔습니다. 다가가 보니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했고 숨 쉬시는 것도 불규칙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머릿속에서 작년 학교 교양 수업에서 배웠던 응급처치 교육이 떠올랐습니다. 마침 그때 그린 해부학 드로잉 수업도 생각났죠. 즉시 주변 직원분들을 불렀고 119에도 신고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의 의식과 호흡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가 입고 있던 카디건을 덮어드렸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금방 도움이 올 거예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 순간 할머니께서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로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처럼 따뜻하고 깊은 눈빛이었죠.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갈 때까지 저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미술 수업은 취소되었지만 어르신들은 오히려 제가 할머니를 도운 것을 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제가 그린 것은 도화지 위의 그림이 아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따뜻한 눈빛을 가진 할머니께서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스승이 되실 줄도 말입니다. 이틀 후 양로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찾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합병원 VIP 병실로 찾아가라고 했죠. 마침 그날은 수채화 물감과 스케치북을 챙겨 병문안을 준비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넓은 공간의 벽면에는 모네의 수련 연작 중 한 점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신선한 꽃들로 가득한 플라워 아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 너머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명상하고 계셨습니다. 지민 학생.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돕게 된 분이 바로 국립현대미술관을 설립하신 김윤희 이사장님이라는 것을요. 40년간 한국 현대 미술의 발전을 이끌어 오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은퇴 후 조용히 예술 활동을 하며 지내고 싶어 양로원에 머무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매주 제가 진행한 미술 수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죠. 내가 그린 그림들을 봤단다.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 아닌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더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추구해온 예술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옆에는 오래된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그려오신 드로잉들이었죠. 전쟁 직후의 서울 풍경, 시장의 모습, 아이들의 웃음, 시대의 아픔과 희망이 연필 자국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예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도구지. 할머니의 말씀은 마치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물음에 대한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길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집으로 오겠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단다. 그 말씀에는 단순한 초대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이 만남이 단순한 겹침이 아닌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물감이 캔버스에 스며들듯 할머니의 존재가 제 삶에 자연스럽게 배어들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 포트폴리오가 들어 있었죠. 4년간 그린 작품들 중 가장 자신 있는 것들을 엄선해서 모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졸업 작품으로 준비 중이던 은행나무 아래의 초상화 연작은 제 모든 열정을 담아낸 작품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잠시 서점에 들러 미술 서적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세게 밀치고 달려갔습니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어 넘어졌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가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포트폴리오 안에는 6개월간 작업한 졸업 작품의 원본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초상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 그들과의 대화를 담은 드로잉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와의 첫 만남을 담은 스케치까지. 당황한 마음에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 할머니의 비서실장님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CCTV 확인부터 주변 탐문까지 미술관 보안팀과 경찰이 함께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미술관 옆 작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물감이 번진 것처럼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작품을 잃어버린 허전함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마침내 연락이 왔습니다. 도둑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미대생이었습니다. 졸업작품 제출 기한에 쫓기다 결국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그를 마주했을 때 예상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본 절박함과 후회,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좌절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찢어지거나 훼손되지 않은 채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작품을 훔치려 했지만 그림을 보는 순간 도저히 망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은행나무 아래에서 그린 할머니들의 초상화. 그 따뜻한 시선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비서실장님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재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한 학기, 함께 작업실에서 작업하지 않을래요? 혼자가 아닌 서로의 시선으로 세상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날 밤 작품을 되찾으며 깨달았습니다. 예술이란 단순히 캔버스 위의 그림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또 다른 형태의 대화라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용서와 이해가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키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서 병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도난 사건의 전말을 이미 전해 들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제 결정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긴장되었습니다. 그림자가 있어야 빛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법이지. 할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침대 옆 창가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만든 그림자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준 용서는 단순한 관용이 아니란다. 진정한 예술가의 시선으로 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본 거야. 할머니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1960년대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개인전을 준비하던 중 작품을 도난당했었죠. 그때 도둑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의 미술 교육을 지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후에 유명한 미술 평론가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민수라고 하는 그 미대생이 제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려온 그림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골목길과 시장 풍경을 꾸준히 스케치해온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독특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교는 부족했지만 서민들의 일상을 담아내는 솔직한 표현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시장 상인들의 표정을 담아낸 드로잉은 마치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적인 부분을 나누고 그의 독특한 시선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양로원 미술 수업에도 그를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어르신들도 점차 그의 진심을 알아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수의 졸업 작품이 완성된 것입니다.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연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었죠. 그의 내면에 있던 아픔과 희망이 캔버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술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이 아니야.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술의 힘이란다. 그날 저녁 작업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또 다른 예술적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단순히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할머니의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퇴원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함께 스케치를 하던 중 할머니께서 뜻밖의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지민아, 이번 가을에 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을 열려고 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주었으면 좋겠구나. 순간 연필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이라니 신인 작가에겐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제안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양로원에서 진행했던 미술 수업의 결과물들과 어르신들의 초상화, 그리고 민수와 함께 작업한 일장의 이면, 연작까지 예술을 통한 소통과 치유의 과정을 모두 담아내는 전시였습니다. 예술은 미술관 안에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난 몇 개월간 보여준 활동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란다. 그걸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구나.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일들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걸 할머니께서 알아봐 주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민이 되었습니다. 전시회를 준비하려면 양로원 수업을 줄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제가 과연 이런 큰 전시를 감당할 수 있을지 망설이는 것 같구나. 할머니께서 제 표정을 읽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내 작품에는 이미 충분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어르신들의 삶과 추억, 민수의 성장, 그리고 내 자신의 변화까지. 이런 진실된 이야기보다 더 값진 예술이 어디 있겠니? 할머니는 이어서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전시 수익금의 전액을 새로운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사용하자고 하셨습니다. 미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내가 용서를 통해 민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처럼 우리도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술이라는 선물을 전해주고 싶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전시는 단순히 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술이 가진 치유와 소통의 힘을 세상과 나누는 시작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치 캔버스처럼 펼쳐진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위에 어떤 이야기를 그려나가게 될까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예술이라는 것을요. 퇴원을 하신 다음 날 할머니께서는 저를 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평창동의 조용한 주택가, 오래된 소나무가 지키고 선 댁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마치 첫 전시회를 앞둔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탄성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마치 살아있는 미술관 같았습니다. 돌담에는 담쟁이 덩굴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고 작은 연못에는 수련이 피어 있었습니다. 모네의 정원을 연상케 하는 풍경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그림들은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박수근의 소박한 인물화부터 김환기의 추상화까지 이곳은 마치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은 갤러리였습니다. 할머니의 작업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통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이젤 위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제가 양로원에서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담은 스케치였습니다. 내가 어르신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구나. 그 모습을 담아보고 싶었어.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업실 구석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 직후의 서울, 미술학도들과 함께 찍은 사진, 첫 전시회 당시의 모습. 각각의 사진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내오시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려운 시절 그림을 그리기 위해 물감을 구하지 못해 흙과 식물의 즙으로 색을 만들어 그렸던 이야기. 첫 전시회 때 그림을 사준 외국인 컬렉터와의 인연. 그리고 미술관을 설립하게 된 계기까지. 예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 늘 누군가의 도움과 인연이 함께하지. 할머니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집의 작은 방 하나를 제 작업실로 써보지 않겠냐고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공간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망설일 필요 없어. 이 집은 늘 예술가들의 쉼터였단다. 내가 이곳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았으면 좋겠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예술의 여정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요.
할머니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예술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전시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작업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그림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였지만 점차 더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양로원에서의 수업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그리기 수업이 아니었죠.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전쟁을 겪으신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린 기억의 조각들, 연작은 제게도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민수와의 작업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작품을 보완하며 협업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린 어르신들의 초상화와 민수가 담아낸 시장의 일상이 만나면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술가의 성장은 마치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거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지. 어느 날 작업실에서 우연히 제 오래된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그려온 그림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제 변화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단순히 잘 그리고 싶었던 욕심에서 이제는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특히 달라진 것은 색의 사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화려한 색감으로 시선을 사로잡으려 했다면 이제는 절제된 색으로 더 깊은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것을 두고 마침내 내 안의 진정한 색을 찾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밤새 고치기도 하고 전시 구성으로 고민하다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완벽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장하는 사람이란다. 할머니의 이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새벽 작업실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느낀 감동을 표현하기 위해 그린다는 것을요. 그것이야말로 제가 찾은 진정한 예술가의 길이었습니다. 전시의 오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할머니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전시회 도록에 실을 작가의 글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의미를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두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작업실에서 밤을 새우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이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펜을 따라 흘러나왔습니다. 예술은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로 시작한 글에는 제가 깨달은 모든 것들이 담겼습니다. 양로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 민수와의 만남을 통해 배운 용서의 의미, 그리고 할머니에게서 배운 예술의 진정한 가치까지. 특히 강조했던 것은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었습니다. 예술은 단순한 미적 표현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어르신들의 초상화를 그리며 깨달은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곧
예술의 시작이라고 썼습니다. 글을 읽어보신 할머니는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마침내 찾았구나. 내가 걸어가야 할 예술의 길을. 다음 날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들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전시 구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쓴 글을 본 큐레이터들은 전시의 방향을 크게 수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작품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술, 삶을 마주하다라는 제목 아래 전시는 3개의 챕터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르신들과의 미술 수업을 통한 기억의 초상, 두 번째는 민수와의 협업으로 완성된 일상의 발견, 마지막은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을 담은 예술의 대화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예술가의 역할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리요. 그림 한 점, 작품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실에서 마지막 작품을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왜 그림을 그리는지,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삶을 예술이라는 언어로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예술가로서의 소명이었습니다. 전시의 오프닝 날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넓은 전시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술계 인사들은 물론이고 양로원의 어르신들, 민수의 가족들, 그리고 제 작은 이야기에 공감해 주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첫 전시실에 들어서면 양로원에서 그린 어르신들의 초상화가 펼쳐집니다. 그림 옆에는 각각의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인생 이야기가 짧은 글로 담겨 있습니다. 전쟁 때의 기억, 첫사랑 이야기, 자녀들을 키우며 느낀 행복. 관람객들은 그림을 보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힙니다. 두 번째 공간에는 민수와 함께 작업한 일상의 발견 연작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모습, 밤거리의 풍경, 도시의 이면,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삶의 순간들이 캔버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민수는 이제 당당한 신진 작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시실은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을 담은 작품들입니다. 할머니의 수묵화와 제 수채화가 나란히 걸려 있고 우리가 함께 작업한 합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선이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전시장 한켠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스튜디오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미술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막식에서 할머니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래된 붓 한 자루였습니다. 60년 전 나의 스승님께서 주신 붓이란다. 이제 내가 새로운 이야기를 그려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미술교육재단을 설립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술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이어가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곳의 첫 번째 교육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는 여러분, 예술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삶이며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날 밤 우연히 할머니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할머니의 작업실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스케치하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아낼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예술이란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그려나가는 것이라는 걸요. 이상 지민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